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을 불허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6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가진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겁니다. 이번 대책은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를 지시한 지 47일 만에 나온 후속 조치로 오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현재 만기 일시 상환 주담대를 보유한 다주택자는 약 17,000가구에 달합니다. 이 중 당장 올해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12,000가구, 약 2조 7천억 원 규모의 대출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 걸로 보입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대출 회수로 인한 시장 혼란과 세입자 피해를 막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됐습니다. 주택을 즉시 팔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특히 해당 주택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엔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예외적으로 만기 연장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세입자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한 편법 행위도 엄단할 방침입니다.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쓰는 등 용도 외 유용이 적발되면 즉시 대출을 회수하고 전 금융권에서 신규 대출을 최대 10년 동안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온라인 투자 연계금융, 즉 P2P 대출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주택 가격별 대출 한도 규제도 함께 적용할 계획입니다. 주택 가격 15억 원 이하는 6억 원, 15억 원에서 25억 원 4억 원, 25억 원 초과는 2억 원 등 가격별로 다른 한도가 적용됩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이 된 사업자들은 강남 3구와 한강벨트를 포함해 서울 아파트를 5채 이상 가진 7개의 다주택 임대업자와 아파트를 100채 이상 가진 5개의 기업형 주택 임대업자입니다. 할인 분양 등 허위 광고로 아파트를 임대 후 고가로 분양한 업체 3곳도 세무조사를 받습니다. 일부 다주택 임대업자들이 각종 세제 혜택을 누리면서도 주택 임대 수입을 과소 신고하거나 경비를 과다하게 신고하는 등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들 15개 업체의 탈루 혐의 금액만 약 2,800억 원에 달합니다. 서울 강남과 송파에 고가 아파트 8채를 보유한 한 주택임대 사업자는 전세금을 타인에게 빌려주고도 이자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고 임대법인 돈으로 해외여행을 가고 명품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의 아파트를 200채 이상 가진 또 다른 주택임대업체는 임차인이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40여 채에 달하는 임대 수입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또 인테리어 공사를 하며 공사 관련 매입 세금 계산서를 대표가 운영하는 다른 부동산 컨설팅 업체 명의로 받아 부당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한 아파트 건설업체는 할인 분양을 내세워 입주자를 모집했지만 이후 분양할 땐 할인 없이 고가 분양했고 사주일가 별장 공사비와 슈퍼카 구입비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 서울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수도권 소재 아파트를 임대하거나 분양한 사업자 위주로 선정했다면서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변칙적 방법으로 탈세 행위를 하는 다주택 임대업자를 지속적으로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홍윤재입니다.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아마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국민들께서 중과를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경부 장관님 네. 말씀 도중에 아마라는 표현을 2번 하셨거든요. 예. 아마 없습니다. 아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들어가자.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중동 정세와 관련해서 유가도 관리를 해야 하고요. 또 동시에 부동산과 관련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SNS를 통해서 올리고 있는데 최근에는 세계 각국의 보유세 궁금했는데 실정이 이렇군요 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일단 궁금한 게 보유세. 저희가 사실 저희 보유세도 어떤 면에서 살다 보면 잘 모르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보유세와 이재명 대통령이 인용한 세계 각국의 보유세 현황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OECD 다른 국가들 대비해서 우리나라의 보유세 현황이 예. 부과 과세하는 그 금액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평균적으로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시점에 따라서 좀 예.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2022년도 이때도 이제 보유세가 상당히 많이 올랐던 쪽이었었고 네네. 이때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0.21%였습니다. 0.21%. 네, 지금 현재 인용됐던 0.15%보다는 조금 높았었고 같은 시기에 OECD 국가들 중에서 15개 국가의 평균이 0.24%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대비해서 OECD 국가의 평균은 지금 인용된 자료에 의하면 조금 더 높아진 상태. 우리나라는 다소 좀 낮아진 상태이기는 예. 합니다. 예. 네. 그런데 이 보유세라고 하는 이 그 보유세의 퍼센티지만 갖고 비교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건지 그 각국의 실정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드렸던 혹은 언론 해당 자료에서 이제 인용되었던 보유세 비중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눈여겨본 부분들 중에 네. 하나는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0.15%라고 인용이 됐었고요. 맞는 얘기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비교 대상은 뉴욕이라든지 런던이라든지 도쿄라든지 이런 도시였었습니다. 예. 같은 기준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도 서울에 고가주택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그 실효세율을 갖고 비교를 했다면 전체 평균이 0.15%보다는 좀 더 높아져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좀 있고요. 마찬가지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 한 나라의 그 조세 그중에서도 보유세 부분에서도 단순히 하나만 갖고 비교를 하기는 어려운 것이 가령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마다 좀 다르기는 하지만 보유세, 재산세로 냈던 부분들을 연방소득세라고 하는 데에서 경비로서 차감을 해줍니다. 네.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가 없죠. 그러니까 재산세로 내더라도 가령 예를 들면 뉴욕을 포함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냈던 재산세를 소득세를 줄이는데 경비로 쓸 수가 있으니까 소득세나 재산세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비교를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관련한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 부동산으로 돈을 벌던 시대는 이제 끝내야 되는 것 아니냐. 사실은 이제는 그건 금융투자, 주식 이런 쪽으로 이렇게 돈을 벌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면 집값을 떨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한번 관리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보유세라고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결국에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인상되는 쪽으로 간다.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보세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신중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생각하십니까? 우선 집값이 사실은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하게 상승한 것이 사실이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보이고 있는 게 맞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어떤 방식으로든 집값이 좀 안정화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당위성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당위성 측면에서는 집값이 안정화돼야 한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접근 방식에 있어서 특히 이제 보유세, 재산세와 종부세를 기준으로 한 보유세를 인상시켜서 그 부담으로 인해서 뭐 그것이 고가주택이든 다주택이든 매물로 내놓게끔 하는 효과를 가져가겠다라고 한다면 그 효과는 지금 당국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유세라고 하는 거의 기본적인 구조상 어떤 규모의 집이든지 간에 집값의 상당히 낮은 비율, 왜냐하면 매년 반복적으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한정 높게 올릴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현재 수준이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다고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낮은 수준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한꺼번에 몇 년 안에 올리는 것도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긴 시간을 들여서 올리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긴 시간이라고 한다면은 뭐 이재명 정부 임기가 이제 한 4년 정도 더 남았을 텐데 뭐 이재명 정부 아니면 그 다음 정부까지 좀 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좀 토론을 해서 결정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정확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특정 정권의 그 남아있는 임기 동안의 문제로 정리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그 보유세라든지 아니면 보유세의 기초가 되는 공시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시세 대비해서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집값은 되게 비싼데 네.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굉장히 낮았던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다만 이렇게 된 데에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뭐 가령 예를 들어서 4, 50년 이상의 기간에 걸치는 동안 꾸준히 그게 괴리가 생겨왔던 것인데 이것이 비정상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내년까지 혹은 내후년까지 한꺼번에 바꾸려고 한다면 거기서 생기는 국민 납세자들의 조세 저항이라든지 아니면 생각할 수 없는 뭐 부작용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정권의 임기와도 상관없이 좀 더 긴 안목을 가지고 올리되 좀 어느 시기가 가장 사회적으로 부작용이 적은지에 대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부동산 정책은 사실 역대 정부가 그 어떤 정책보다도 신경 써서 중점을 두고 뭔가 추진을 하는데 의도대로 잘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이재명 정부는 다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다주택자 중과 유예 이거는 반드시 5월에 끝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다음 상황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시장 상황에서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그 대통령의 워딩을 포함한 그런 시그널을 통해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종전보다 그 워딩 이전보다 매물이 확실하게 급매 형태로 가격을 낮춰서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집을 내놓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봐도 된다? 실제로 예. 지표가 그렇게 나오고 예. 있고요. 다만 이것이 역설적으로 가리키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그러한 정책,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라고 하는 정책에 의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반대로 그 중과 유예 종료가 이제 시행이 돼서 말씀하신 5월 9일 실제로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기간까지를 감안하면 한 4월 중순 정도까지는 그것이 돼야 될 텐데요. 예. 4월 중순이 지나게 되면 눈에 띄게 지금 급매로 나와 있는 물건들 중에서 아직 팔리지 못한 물건들은 회수가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즉 가격이 떨어지는 속도가 다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은 정책적으로 명확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가격을 더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거기에 이제 보유세가 한 축이 될 수는 있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큰 효과는 없기 때문에 다른 가령 예를 들면 1주택에 대한 비과세 뭐 언급됐던 축소라든지 혹은 그 외에 다른 법안들이 더 나오지 않는 한은 5월 9일 이후에는 가격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네. 예. 이게 참 부동산 정책이 그래서 어려운 거겠네요. 그리고 이 집이라고 하는 게 집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집을 한 채라도 내가 좀 사서 안정적으로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 또 집을 갖고 있더라도 집이 싼 지역에 갖고 있는 분들이 있고 비싼 데에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집을 여러 채 갖고 계시는 분도 있고 각자의 위치에 따라서 이걸 바라보는 관점은 다른데 그 얼마 전에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보면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여태까지는 그 똘똘한 한 채는 조금 집값이 비싸더라도 그 중과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게 그동안의 그 부동산 정책의 그 뭐 일관된 방향이었는데 이재명 정부는 좀 달라질 것이다라고 하는 또 신호가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그거에 대한 언급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초고가인 경우에는 혹은 차익이 큰 경우에는 혹은 거주하지 않고 보유기간만 길었던 경우에는 거기서 받을 수 있는 혜택 부분들을 좀 줄이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 한 채를 갖고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는 1주택에 대한 비과세, 그러니까 장기로 보유한 경우에 있어서는, 장기로 보유하고 거주한 경우에 있어서는 공제 금액을 굉장히 크게 받습니다. 현재 이제 80%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고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 설사 과세를 한다고 하더라도 80%는 덜어내고 나머지 20%만 과세하는 구조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네.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낮춘다고 하더라도 매우 큰 폭으로 가령 예를 들면 80%까지 받던 장기보유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너무 혜택이 크니까 줄인다고 하더라도 가령 40%로 혹은 그 이하로 급격하게 줄이는 것은 그 소유 당사자의 1주택이라는 걸 전제하면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에 예. 맞닿게 됩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어서 그 중간 어디쯤인가로 축소되는 방향으로 갈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부동산 문제 이야기하고 집값 얘기하다 보면은 이게 이른바 실거래가와 그리고 공시지가인가요? 네. 예, 이 어떤 그 괴리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우리 저 고위공무원들 저 재산 신고할 때 보면은 왜 저것뿐이 안 되지? 되지? 실제로는 네. 훨씬 비쌀 텐데 네. 이 공시지가 현실화도 상당히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좀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세와 공시가격 사이의 괴리가 많이 졌기 때문에 즉 시세는 굉장히 비싼데 공시가격은 여전히 많이 높여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기 때문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재산세나 종부세가 저거밖에 안 나오는가라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 이 공시가격 현실화율 작년하고 올해에 이어서는 계속 재작년하고 작년에 이어서 예. 동결이 됐습니다만 이것을 꾸준하게 시세에 좀 근접하도록 올려가는 작업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역시 같은 맥락에서 내년까지 갑자기 90으로 올린다든지 예.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바람직하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좀 충분히 긴 시간을 들여야 되는데 그때 기준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실제로 참고한 바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이것을 5년 네.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중가 정도에는 7년, 그다음에 10년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5년, 7년, 10년보다는 조금 더 긴 기간을 가지고 조금씩 높여가는 부분이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병탁 전문위원 설명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아하 그렇구나라고 고개를 끄덕였을 것 같은데 다음에 또 부동산 정책이 큰 이슈가 될 때 또 한번 저희가 모셔서 자세한 내용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